학교 다닐 때 역사가 어려웠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역사를 무조건 외웠기 때문이죠. 역사는 무조건 외우면 재미도 없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역사는 사람의 욕망과 동기로 쌓아 올린 과정이기에 원인과 결과가 명확합니다. 혹시라도 역사를 공부한다면 반드시 시대 환경과 동기, 결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세계사의 발전 과정을 관통했던 하나의 동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철학자 칼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를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에 이어 공산주의로 구분하며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예상과 달리 먼저 무너진 것은 공산주의였습니다. 1991년 12월 26일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소련 내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공산주의는 스스로 몰락을 했습니다. 반면 자본주의는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혹독한 교훈을 거친 후 수정과 변화를 거듭한 끝에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2회에 걸쳐서 원시 공산사회부터 자본주의 사회를 관통했던 핵심적인 경제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공산사회부터 자본주의까지 아우르는 경제 개념은 생산수단입니다. 생산수단은 토지, 공장처럼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사회는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에 따라서 권력이 결정되고 계층이 나누어졌으며 빈부격차가 생겼습니다. 원시 공산사회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했습니다. 모두 가난하거나 모두 부유한 사회였죠.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시작된 건 생산수단의 도입이었습니다. 수렵과 채집 위주였던 당시 사회에서 A라는 사람은 도구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입니다. 그 결과 A는 훨씬 많은 생산물을 얻게 되죠. A는 쓰고 남는 생산물을 빌려주거나 팔아서 부를 축적합니다. 자연스럽게 A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대를 이어가면서 원시공산사회는 붕괴되고 권력 소유와 계층 부분이 확실한 고대 노예제 사회로 접어듭니다. 추종자가 많아질수록 A는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갖게 되죠. 그 결과 A를 중심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계급이 생기고 계급 간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죠. 고대 노예제 사회에 들어오면 생산수단은 토지, 영토, 대농장으로 대형화됩니다. 대형화된 생산수단은 반드시 생산을 담당할 노동력이 필요하기에 지주계급과 노예계급 간의 사회적 관계는 왜곡되고 정착됩니다. 정작 생산물은 생산수단에서 일하는 노예의 노동에서 나오는데도 생산물 대부분은 A가 차지하면서 극복할 수 없는 빈부격차와 권력차를 만들게 됩니다. 노예들 중에서는 똑똑한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A도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죠. 현재의 계급 구조와 지배관계를 정당화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 드디어 종교가 출현합니다. 신분과 권력, 부의 독점을 신이 부여한 권리라고 정당화하면서 피지배 계층의 불만을 잠재운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왕이 제사장을 겸임하는 재정일치 형태로 드러납니다. 중세 봉건제 사회는 4세기부터 14세기까지입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교회가 힘을 얻자 왕들은 신의 지위를 양보하는 대신 종교와 손을 잡고 신의 인정을 받은 존재로 변모합니다. 이 시대의 계급 구조는 고대보다 다양해져서 국왕, 성직자, 영주, 귀족, 기사, 농노, 노예로 분화됩니다. 중세에 가장 주목할 계층은 영주입니다. 영주는 국왕으로부터 토지를 받아서 성을 세우고 전쟁으로 자원을 넓히면서 봉건제의 주축이 되죠. 국왕은 교회로부터 통치자의 권한을 인정받고 성직자는 그 대가로 성직자의 지위와 교회의 재산을 보장해주는 견고한 사회구조 속에서 계층 간의 이동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사회구조는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토지로 대변되던 생산수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이 발달하면서 생산수단의 중심은 토지에서 상업으로 빠르게 옮겨갑니다. 상인들은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무기 삼아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영주들은 수입이 줄어들자 상인들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업뿐만 아니라 공장과 생산기술의 발달은 토지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의 세력을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공장을 소유한 부르주아 계급은 권력을 독점한 채 부담만 지우려는 왕과 귀족, 성직자의 횡포에 반발합니다. 그런데 기득권층과 대결하라는 부르주아에게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기득권의 지배권을 정당화해주는 신이라는 존재를 무력화할 이론적 기반이 없었던 거죠. 부르주아는 그 이론의 기반을 인간의 이성에서 찾았습니다. 이성은 현재의 삶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명쾌한 논리로 답을 제시하면서 부르주아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부르주아 계층은 이성의 논리로 사회계약서를 끌어들인 후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고 기득권이 독점하던 정치 권력의 일부를 빼앗으면서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구권력에 대한 신권력의 도전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두 세력은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때까지 이어져 오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던 왕정과 신권 정치는 힘을 잃고 전 세계로 자유의 불길이 퍼져나갑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난 1793년에는 신에게 왕권을 위임받았다는 프랑스 왕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시민들에게 사로잡혀 단두대로 목을 잘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전 유럽 왕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대다수 부르주아는 기득권 세력을 격파하고 전례 없는 자유를 얻었지만 근미래에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내부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한계는 세계대전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으며 수백만 명의 희생자와 함께 인류에게 새로운 숙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주의의 속성과 한계가 어떤 것이며 그로 인해 벌어진 참혹한 결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마전이었습니다.